거칠게 몰아치는 비바람이 낡은 목조 건물의 창문을 사정없이 두들기고 있었고, 한소윤은 그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의학서적의 페이지를 넘기며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가 운영하는 해성의원은 인적 드문 시골 마을의 외곽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환자가 거의 없는 곳이었지만 오늘 같은 폭풍우가 쏟아지는 밤에는 더욱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낡은 전구가 불안하게 깜빡거리며 진료실 내부를 비췄고, 서윤은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적인 감각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때 천둥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묵직하고 둔탁한 충돌음이 현관문 밖에서 들려왔고, 서윤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긴장된 표정으로 문 쪽을 향해 다가갔다. 단순히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가 부딪힌 소리라고 하기에는 그 무게감이 남달랐으며, 그 소리 이후에 이어진 미약하지만 분명한 신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고, 들이닥치는 비바람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남자는 흙투성이가 된 고급 정장을 입은 채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선혈이 현관 앞의 시멘트 바닥을 기괴한 무늬로 물들이고 있었다. 서윤은 즉시 남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의 상태를 살폈는데, 창백한 안색과 차가운 피부는 그가 이미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남자의 목덜미에 닿아 맥박을 확인하는 순간 미약하지만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 생명의 끈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남자의 복부와 어깨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상뿐만 아니라 명백한 총상이 존재했는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며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음을 의미했다. 이곳은 병원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골 의원이었지만 지금 그를 큰 병원으로 옮기려 했다가는 이송 중에 사망할 것이 확실했다. 그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의식을 잃은 남자를 진료실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바닥에 빗물과 피가 뒤섞여 흥건해지는 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를 수술대 위로 올렸다. 남자의 젖은 옷을 가위로 잘라내자 드러난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복부를 관통한 총알이 장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과거 대형 병원의 외상센터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긴박한 상황들을 머릿속에 떠올렸고,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소독도구와 수술기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비록 최첨단 장비도 없고 수술을 보조해줄 간호사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오직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사의 사명감만이 존재했다. 서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마취제를 투여하고 국소 마취를 진행하며 남자의 바이탈 사인을 지속적으로 체크했는데, 다행히 그의 강인한 신체가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메스를 들어 남자의 복부를 절개하기 시작했고, 붉은 피가 솟구쳐 오르는 와중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환부만을 응시했다. 총알이 박힌 위치는 간문맥 근처로,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대량 출혈로 이어져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위험한 부위였다. 서윤은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방해하려 했지만 고개를 살짝 돌려 어깨로 땀을 훔쳐내고는 다시 수술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기계보다 더 정교했고, 혈관 하나하나를 피하며 총알을 찾아내는 과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고 치열한 사투가 이어졌고,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집중력을 시험하려는 듯 더욱 거세졌다. 서윤은 핀셋을 이용해 마침내 근육 깊숙이 박혀있던 금속 파편을 집어 올렸고, 팅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스테인리스 트레이 위에 총알이 떨어졌다. 가장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기에 그녀는 재빠르게 지혈을 하고 손상된 조직을 봉합해 나갔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과거 신의 손이라 불리던 그녀의 천재적인 외과 수술 실력이 이 허름한 시골 의원에서 다시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수술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전등이 파직거리며 잠시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고 서윤의 심장도 덩달아 덜컥 내려앉았다. 폭풍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정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수술 도중에 정전이 된다면 환자의 생명은 장담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더욱 속도를 내어 마무리를 서둘렀다. 그녀는 침착하게 마지막 매듭을 짓고 소독 거주로 상처 부위를 덮으며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남자의 호흡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안정된 리듬을 되찾았고 혈압 또한 위험 수치를 벗어나 조금씩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다. 서윤은 피 묻은 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뻐근해진 목을 돌렸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수건으로 젖은 머리카락과 얼굴을 닦으며 의자에 주저앉아 지금 자신의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흙과 피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자 드러난 그의 이목구비는 날카로우면서도 귀족적인 기품이 흘렀고 다부진 체격과 굳은 살이 박인 손은 그가 단순히 책상에만 앉아있던 인물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대한민국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남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그것도 신고도 하지 않고 비밀리에 수술을 집도한다는 것은 그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가 눈을 뜨기 전까지는 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위험한 분위기가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어딘가 닮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빗줄기는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진료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윤은 링거액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남자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이 남자가 깨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자신이 그를 구해준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했고 그를 쫓던 자들이 혈흔을 따라 이곳까지 들이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서윤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단검을 꺼내 만지작거렸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준비를 했다. 평화롭고 지루하기만 했던 그녀의 은둔 생활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남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가끔씩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앓는 소리를 내뱉었고 그때마다 서윤은 그의 상태를 살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가 입고 있던 찢어진 정장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발견했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열어보았다. 가죽 지갑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와 함께 검은색 카드가 들어있었고 신분증에는 강도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강한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그 이름을 되뇌며 뉴스와 신문에서 스치듯 보았던 재벌 3세의 얼굴과 눈앞에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그녀가 살려낸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급 인사였던 것이다. 재벌 그룹의 CEO가 왜 한밤중에 총상을 입고 이런 시골 구석까지 도망쳐 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강도 사건이나 원한 관계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권력 다툼이나 거대한 음모가 얽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서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그녀는 지갑을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여명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다. 이제 그녀의 작은 의원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고 이 남자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침 햇살이 진료실 창문을 통해 들어올 무렵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난 도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즉시 그에게 다가가 동공 반응을 살폈고 도준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낯선 여자를 응시했다. 극심한 통증이 전신을 덮쳤지만 도준은 신음소리를 내는 대신 본능적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수술 직후의 몸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상처 부위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고통에 그는 다시 침대 위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침착한 목소리로 그를 제지하며 억지로 움직이면 봉합한 부위가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초점을 맞추려 애썼고 마침내 눈앞의 여자가 하얀 의사가운을 입고 있음을 인지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한편 자신을 치료해준 이 여자가 적의 사주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서윤은 그의 위협적인 시선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천을 체크하며 필요한 처치를 계속했다. 도준은 그녀의 능숙한 손길과 전문적인 태도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는데 이런 시골 의원에 있기에는 그녀의 실력과 기품이 지나치게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떼어 갈라진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지를 물었다. 서윤은 짤막하게 지명과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고는 물이 담긴 컵을 들어 빨대를 그의 입에 물려주었다. 도준은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며 물을 마셨고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계산했다. 자신이 믿었던 비서실장에게 배신을 당하고 총격을 받은 후 필사적으로 차를 몰아 이곳까지 도망쳐온 기억이 드문드문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적들이 아직 자신의 시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이곳 또한 곧 발각될 위험이 있음을 직감했다. 도준은 서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서윤은 옷을 자를 때 바지 주머니에 있던 박살난 전화기를 보여주며 통신이 불가능함을 알렸다.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상황에서 도준은 초조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립된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여자가 단순한 시골 의사가 아님을 확신했고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어둠과 강인함을 읽어냈다. 도준은 통증을 참으며 상체를 약간 일으켜 세웠고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거래를 제안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자신이 강한 그룹의 CEO 강도준임을 밝히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면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제안에 별다른 감흥을 보이지 않고 단지 환자의 안정을 위해 누워있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도준은 그녀의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흥미를 느꼈는데 자신의 이름과 재력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세상의 욕망에 초월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도준은 전략을 바꾸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곧 이곳을 들이닥칠 것이며 자신을 돕지 않으면 당신 또한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유는 그제야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미 그가 들어온 순간부터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음을 암시하며 환자를 내치지 않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고 담담하게 대꾸했다. 창밖에 폭풍우는 잦아들었지만 의원 내부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낡은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메우고 있었다. 강도주는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자신의 복부를 감싸고 있는 붕대를 내려다보았는데 상처를 봉합한 솜씨는 감탄이 나올 만큼 정교하고 완벽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최고의 의료진을 거쳐왔지만 이토록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처치는 본 적이 없었기에 눈앞에 있는 여자가 단순한 시골 보건소 의사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녀의 손끝에는 수만 번의 집도 경험이 녹아 있었고 위급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이 깃들어 있었다. 한서윤은 도준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링거의 수액 속도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지만 등 뒤로 꽂히는 그의 날카로운 탐색의 눈빛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깨어난 직후부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동임을 이해했다. 도준은 마침내 입을 열어 그녀의 의술이 예사롭지 않음을 지적하며 과거에 어느 병원에 소속되어 있었는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하지만 서유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짧게 대답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고 그녀의 무심한 태도는 도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도준은 그녀가 자신의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 또한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작고 허름한 의원이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숨기기 위한 은신처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서윤의 눈 밑에 드리운 옅은 그늘과 사람을 경계하는 태도는 그녀가 쫓기고 있거나 혹은 스스로를 유배시킨 상태임을 짐작게 했다. 도준은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녀에게 보다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경계심을 조금 허물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는 자신이 강한 그룹의 후계자 경쟁에서 승리한 직후 가장 믿었던 혈육인 작은아버지와 사촌 형제들에 의해 제거당할 뻔했음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도준이 CEO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 킬러들을 고용했고 사고를 위장하여 그를 암살하려 했으나 도준은 가까스로 탈출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도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배신감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웠고 서윤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재벌가의 비정한 권력 다툼을 실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목숨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제는 발을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이야기를 마친 도준은 서윤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이 무사히 서울로 복귀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자신을 공격한 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현재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했고 외부와의 연락도 끊긴 상태라 당장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생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암살자들이 이곳을 포위할 것이 자명했기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신을 숨겨주고 치료해줄 확실한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의술이 뛰어나고 입이 무거우며 세상과 단절된 완벽한 조건을 갖춘 한서윤이 서 있었다. 도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서윤에게 파격적이고도 위험한 제안을 던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서윤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가 무엇이든 혹은 그녀를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이든 간에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그의 말에 멈칫하며 들고 있던 차트를 꽉 쥐었는데 이는 도준의 제안이 그녀가 가장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의료 사고 누명과 그로 인한 거대 세력의 압박 때문에 이곳으로 도망쳐온 상태였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는데 자신을 구한 대가로 그녀를 강한 그룹의 안주인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것은 사랑이나 로맨스와는 거리가 먼 철저한 이해관계에 기반한 계약 결혼이자 동맹 제안이었다. 그는 자신의 곁에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이자 파트너가 필요했고 서윤은 자신을 보호해줄 거대한 우산이 필요했기에 이 거래는 서로에게 최적의 솔루션이었다. 도준은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적들의 추격망이 좁혀올 것이라고 덧붙이며 그녀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료실 밖으로 나와 차가운 복도 벽에 기대어 섰고 거칠게 뛰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현재 그녀의 처지에서 도준의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그녀를 파멸로 몰고 갔던 병원 이사장과 그 배우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고 강한 그룹이라는 배경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칼자루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혹시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섰다. 그때 의원 밖에서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의원 앞마당에 멈춰섰고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도준을 쫓는 추격조가 분명해 보였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이곳을 찾아낸 그들의 정보력에 서윤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즉시 진료실로 돌아가 도준에게 상황을 알렸고 도준은 고통을 참으며 침대에서 일어나 싸울 준비를 하려는 듯 주변의 물건을 찾았다. 서윤은 도준의 어깨를 눌러 제지하며 지금 몸 상태로는 정면 승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대신 의원 뒷문으로 연결된 비밀 통로를 이용해 도주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빠르게 필요한 의약품과 비상금을 챙겨 가방에 넣었고 도준을 부축하여 어두운 복도를 지나 창고 쪽으로 이동했다. 도준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움직이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서윤의 단호한 지시에 따르며 그녀의 어깨에 의지해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창고 바닥에 낡은 덮개를 열고 지하 통로로 내려갔고 머리 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의원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하 통로는 좁고 습했지만 외부의 숲으로 연결되어 있어 추격자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고 서윤은 익숙하게 앞장서서 도준을 이끌었다. 숲속에 도착한 그들은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의원 쪽을 바라보았는데 남자들이 건물을 뒤지며 험악한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도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며 서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제안을 상기시켰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며 서로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서윤은 도준의 얼굴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그와 눈을 맞추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도준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아내이자 주치의가 되기로 합의했다. 도준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손길은 차가웠지만 묘한 신뢰감을 전달하며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알렸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의사와 환자 관계를 넘어 거대한 적들에 맞서 싸울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숲을 빠져나온 그들은 서윤이 비상용으로 숨겨두었던 낡은 트럭에 올랐고 도준은 조수석에 앉아 고통을 참으며 서울로 향하는 경로를 머릿속으로 구상했다. 서윤은 트럭의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의원을 바라보았고 그곳에 남겨둔 평온했던 일상과 작별을 고했다. 이제 그녀는 강한 그룹이라는 거대한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벌어질 치열한 싸움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와 삶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트럭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골길을 달렸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와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도준은 트럭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앞으로 닥쳐올 위기 상황들에 대한 생각으로 뇌가 각성되어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서윤이 보여준 침착함과 대담함이 서울의 사교계와 기업 경영 현장에서도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쁘게 꾸며진 인형 같은 재벌가 사모님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남편의 등을 지킬 수 있는 전사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도준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옆자리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서윤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그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서울로 진입하기 전 도준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최측근인 보안팀장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고 안전가옥에서의 접선 장소를 지정했다. 그는 서윤에게 서울에서의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며 수많은 모략과 음해가 그녀를 괴롭힐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다. 서윤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미 각오한 일이고 자신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담담하게 대꾸했다. 도준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울이라는 화려하지만 비정한 정글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도준의 충복들이 중무장한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도준은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서윤은 도준의 곁에 서서 그를 보조하는 비서진과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아내야 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도준은 부하들에게 서윤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곧 결혼할 약혼녀라고 소개했고 그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이제 공식적으로 강한 그룹 CEO의 여자가 되었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강한 그룹 소유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한서윤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흙먼지가 날리는 시골 의원에서 피 묻은 가운을 입고 있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수석 디자이너들이 공들여 준비한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세련된 스타일로 정돈되어 흘러내렸고 투명한 메이크업은 그녀의 냉철하면서도 지적인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주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이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말끔한 수트를 차려입은 강도준이 들어왔는데 그는 부상을 입은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포식자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복부의 상처는 특수 제작된 압박 붕대와 조끼로 감쪽같이 가려져 있었고 창백했던 안색은 메이크업으로 보정되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강인해 보였다. 도준은 서윤의 달라진 모습에 잠시 시선을 멈추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며 이제부터 시작될 쇼의 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로 에스코트를 청했다. 서윤은 도준의 팔에 손을 올리며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의 긴장감을 통해 그 또한 이 상황을 철저한 전투태세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감지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리무진에 올랐고 차는 곧장 강한 그룹 본사에서 열릴 긴급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도준의 생환 소식과 결혼 발표는 이미 증권가와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놓은 상태였고 본사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혼란스러운 풍경을 보며 서윤은 마른 침을 삼켰지만 도준은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시선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조언했다. 리무진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폭격과도 같았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질문 공세는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도준은 능숙하게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기자들 앞을 당당하게 걸어나갔고 그 모습은 마치 왕과 왕비의 행차처럼 위압적이었다. 단상에 오른 도준은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며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한서윤을 소개했다. 서윤은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해 조준되는 것을 느끼며 잠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이내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기자회견은 도준의 철저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예상대로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으며 특히 서윤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 기자가 서윤의 과거 경력과 두 사람의 만남 과정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며 곤란한 질문을 던졌지만 도준은 여유로운 태도로 답변을 차단하며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했다. 서윤 또한 당황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아 자신은 의료인으로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충실했을 뿐이며 도준과의 만남은 운명적인 이끌림이었다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고 지적인 어휘 선택과 논리적인 답변은 그녀를 공격하려던 기자들을 오히려 머쓱하게 만들었다. 성공적인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서윤의 대처 능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긴장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여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그녀를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서윤은 칭찬에 동요하지 않고 창밖을 응시하며 이제 진짜 싸움은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도준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본가에서 시작될 것임을 상기시켰다. 도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오늘 저녁 식사 자리가 피를 보지 않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한 그룹 회장의 저택인 성북동 본가는 웅장하면서도 스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높게 솟은
담장은 마치 외부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성벽처럼 느껴졌다. 대문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도열에 있던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그들의 절도 있는 동작에서는 군대와 같은 엄격한 규율이 느껴졌다. 서윤은 이 거대한 저택의 분위기가 숨 막힐 듯 답답하다고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도준의 보폭에 맞춰 걸음을 옮겼다. 다이닝 룸에는 도준의 작은아버지인 강영철 부회장을 비롯하여 사촌 형제들과 친척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살아 돌아온 도준과 굴러들어 온돌인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영철은 도준이 들어오자 과장된 몸짓으로 일어나 반가운 척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입계에는 비릿한 조소가 서려 있었다. 그는 도준의 어깨를 감싸 쥐며 걱정했다는 둥,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둥 뻔뻔한 위로의 말을 늘어놓았지만 도준은 그의 손을 차갑게 쳐내지는 않았지만 미묘하게 거리를 두며 응대했다. 형철의 시선은 곧바로 서윤에게로 향했고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상품을 감정하듯 불쾌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서윤에게 출신 대학이나 가문이 어디냐고 물으며 시골 의사라는 점을 부각해 그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되자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요리들이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냉랭했고 오가는 대화 속에는 가시 돋친 뼈가 들어있었다. 도준의 사촌 여동생은 와인잔을 돌리며 서윤에게 시골에서 어떻게 이런 상류층의 예절을 배웠냐고 비아냥거렸고 다른 친척들 또한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서윤은 그들의 유치하고 저급한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우아하게 식사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테이블 위의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듯 이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 상태와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 나갔다. 서윤의 시선은 특히 강영철 부회장의 뒤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한 중년의 집사에게 머물렀는데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과 도준을 힐끔거리는 불안한 눈동자가 수상쩍었다. 또한 형철이 도준에게 물을 건넬 때 집사가 입술을 깨무는 행동을 포착한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도준이 물잔에 손을 대려는 순간 실수인 척하며 자신의 냅킨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시선이 쏠린 사이 서윤은 자연스럽게 도준의 물잔을 자신의 쪽으로 가져오며 목이 마르다며 컵을 바꿔치기 했다. 형철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본 서윤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서윤은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화제를 전환하며 형철에게 최근 그가 추진했던 바이오 사업의 실패 원인에 대해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도준에게서 넘겨받은 기업 정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고 형철의 경영상 허점을 정확하게 찌르는 발언으로 좌중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형철은 시골 의사 따위가 경영에 대해 뭘 아느냐며 발끈했지만 서윤은 구체적인 수치와 논리를 제시하며 그를 반박했고 오히려 그의 무능함을 가족들 앞에서 폭로하는 꼴이 되었다. 도준은 서윤의 뜻밖의 활약에 내심 놀라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형철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식기를 내려놓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다른 친척들도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자리를 피했다. 식사 자리는 엉망이 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도준과 서윤에게 승리의 쾌감을 안겨주었다. 서윤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도준에게 귓속말로 아까 그 집사가 형철의 사주를 받은 것 같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속삭였고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보안팀의 감시를 지시해 두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전우애를 느꼈고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믿을 사람은 오직 서로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식사가 끝나고 도준의 서재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서윤은 아까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형철의 약점과 가족들 간의 알력 관계를 분석해냈다. 그녀는 의사의 관점에서 사람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읽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이는 도준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도준은 서윤이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적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녀에게 더 많은 권한과 정보를 주기로 결심했다. 도준은 금고에서 기밀 서류들을 꺼내 서윤에게 보여주며 강한 그룹 내부에 깊이 뿌리박힌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설명했다. 형철은 단순히 경영권을 노리는 것을 넘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도준이 암살당할 뻔했던 이유도 바로 이 비밀 장부를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었고, 형철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카를 죽이려 했던 것이었다. 서윤은 서류들을 검토하며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 증거들을 이용해 형철을 무너뜨릴 완벽한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윤은 저택의 게스트룸이 아닌 도준의 침실에서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는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도준의 조치이자 혹시 모를 침입자에 대비한 방어 전략이었다. 킹사이즈 침대 하나를 두고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도준은 소파에서 자겠다며 담요를 챙겨들었고, 서윤은 그런 그에게 침대는 넓으니 같이 써도 상관없다며 쿨하게 제안했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묘한 긴장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서윤은 오늘 하루 동안 겪은 비현실적인 일들을 되새기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다. 새벽녘 도준은 악몽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고 신음소리를 내뱉었는데, 서윤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 그의 상태를 살폈다. 복부의 상처가 덧나 열이 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즉시 구급 상자를 가져와 해열제를 투여하고 땀을 닦아주며 간호를 시작했다. 도준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서윤의 손길을 느꼈고, 과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보살핌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서윤의 손목을 잡았고, 가지 말라는 듯한 그의 애처로운 눈빛에 서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그의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도준의 열은 내렸고, 그는 맑아진 정신으로 눈을 뜨며 자신의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든 서윤을 발견했다. 그는 밤새 자신을 간호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이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어떤 설렘과 보호 본능이었다. 도준은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며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방을 나섰고, 거실로 나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형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서윤의 과거 기록을 완벽하게 세탁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형철은 자신의 서재에서 분노를 사기며 위스키 잔을 집어던졌고, 굴러들어온 시골 의사가 자신의 계획을 망치고 있음에 치를 떨었다. 그는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려 서윤의 약점을 찾아내고 필요하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킬러를 다시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형철은 도준이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똑똑한 여자까지 달고 나타난 것이 눈엣가시였고, 이번에는 실수 없이 두 사람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저택의 고요함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이 모인 자선 파티에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참석자들의 보석들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었다. 한소윤은 짙은 와인색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강도준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섰는데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장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의 당당한 모습이 이미 화제가 된 터라 사람들은 그녀를 호기심과 시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훔쳐보며 수군거렸다. 도준은 긴장한 기색 없이 여유로운 미소로 사람들의 인사를 받아주었지만 그의 손은 서윤의 손을 단단히 잡고 놓지 않으며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강영철 부회장은 연회장 한가운데서 정치계의 거물인 최 의원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도준과 서윤이 다가오자 과장된 몸짓으로 그들을 방했다. 최 의원은 강한 그룹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인허가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형철이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파트너였다. 형철은 은근슬쩍 서윤의 출신을 언급하며 깎아내리려 했지만 서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최 의원의 평소 지병인 당뇨와 관련된 건강 상식을 자연스럽게 화제로 꺼내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최 의원은 서윤의 해박한 의학 지식과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며 호감을 보였고 형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웨이터들이 쟁반에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고 형철은 직접 잔을 들어 최 의원과 도준 그리고 서윤에게 건네며 건배를 제의했다. 서윤은 잔을 받아 들었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는데 이는 낯선 환경에서의 경계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샴페인 잔에서 미세하게 풍기는 이질적인 향기를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도준 역시 서윤의 눈짓을 읽고 잔을 입술에 대는 신용만 했지만 분위기에 취한 최 의원은 호탕하게 웃으며 단숨에 샴페인을 들이켰다. 형철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기묘한 미소를 목격한 서윤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 사건은 예고도 없이 터지고 말았다. 잔을 비운 최 의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리더니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쓰러진 최 의원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형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윤을 손가락질하며 그녀가 건넨 물수건을 최 의원이 사용한 직후에 일이 벌어졌다며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그는 서윤이 의학 지식을 이용해 독극물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소리쳤고 당황한 경호원들이 서윤을 포위하려 다가왔다. 도준은 즉시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경호원들을 저지했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누구도 그녀에게 손대지 말라고 호통쳤다. 하지만 상황은 서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미 형철의 선동에 넘어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최 의원의 얼굴은 점차 청색증으로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와 기도를 막으려 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 의원은 몇 분 안에 사망할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된다면 서윤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영원히 매장당할 위기였다. 서윤은 도준의 등 뒤에서 나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비키세요. 환자를 살려야 합니다. 라고 외치며 쓰러진 최 의원에게 다가갔다. 형철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도준이 형철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제 아내는 의사입니다. 지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그녀뿐입니다. 라고 경고했다. 도준의 압도적인 기세에 형철이 주춤한 사이 서윤은 드레스 자락을 찢어 움직임을 편하게 만든 뒤 최 의원의 상태를 빠르게 살폈다. 그녀는 최 의원의 동공이 수축되고 호흡이 불규칙한 것을 확인하고 샴페인 잔에 남아있던 냄새를 맡아보았다. 미세하게 풍기는 비릿한 아몬드 향. 그것은 청상아리 계열의 독극물 중독을 의심케 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서윤은
즉시 최 의원의 기도를 확보하고 주변에 있던 얼음통을 가져와 천을 낮추며 독이 퍼지는 속도를 늦추려 시도했다. 그녀는 호텔 지배인에게 당장 구급차를 부르고 제세동기와 산소 마스크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는데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위에 호텔 직원들은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서윤은 최 의원의 흉부를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주변의 소음이 차단된 듯 서윤의 귀에는 오직 최 의원의 미약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왔고 그녀는 과거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던 기억을 되살려 필사적으로 처치에 매달렸다. 형철은 뒤에서 쇼하지 마라. 네가 독을 썼으니 해독제도 가지고 있겠지 라며 비아냥거렸지만 서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 의원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를 젖힌 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젖히고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그녀의 입술에 피와 거품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는 헌신적인 모습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의심에서 경이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마침내 구급 대원들이 도착했고 서윤은 그들에게 환자의 상태와 의심되는 독극물의 종류 그리고 자신이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계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브리핑 덕분에 구급대원들은 즉각적인 해독제 투여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최 의원의 호흡은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실려나가는 최 의원을 보며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준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받쳐주었다. 도준은 손수건으로 서윤의 입가와 손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주며 잘했어. 정말 대단했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형철은 여전히 서윤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경찰에게 그녀를 체포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서윤은 도준의 부축을 받아 일어서서 차갑게 식은 눈으로 형철과 그 옆에서 떨고 있는 한 웨이터를 응시했다.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범인은 제가 아니라 저 웨이터입니다. 라고 지목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웨이터에게 쏠리자 그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도준의 경호원들이 이미 퇴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서윤은 천천히 웨이터에게 다가가 그의 오른쪽 소매 끝에 묻은 미세한 가루 자국을 가리켰다. 그녀는 아까 샴페인 잔을 받을 때 웨이터가 유독 최 의원의 잔을 잡을 때만 손을 떨었고 장갑을 낀 손가락 끝이 젖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저 가루를 분석해보면 최 의원님이 드신 것과 동일한 독성 물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 잔과 남편의 잔은 멀쩡했는데 유독 최 의원님의 잔에만 독이 들어있었다는 건 누군가 특정 대상을 노리고 잔을 건넸다는 증거죠. 서윤의 논리. 정연한 추리에 웨이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형철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도준은 싸늘한 표정으로 웨이터에게 다가가 누가 시켰지?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널 파멸시키겠다. 라고 협박했다. 공포에 질린 웨이터는 형철을 힐끔 쳐다보며 입을 때려 했지만 형철이 먼저 선수를 쳐서 이런 미친놈을 봤나. 감히 우리 파티장에서 이런 짓을 벌여 당장 경찰에 넘겨 라고 고함을 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장내의 분위기는 반전되었고 사람들은 형철의 과민 반응을 보며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하는 눈치였다. 경찰이 도착하여 웨이터를 연행해 갔고 현장은 정리되었지만
파티는 사실상 끝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도주는 엉망이 된 서윤을 데리고 호텔을 빠져나왔고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 차단되자 도주는 서윤을 꽉 껴안으며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녀의 드레스는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도준의 눈에는 그 어떤 명품을 걸친 것보다 지금의 그녀가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다. 당신 덕분에 최 의원도 살고 우리 회사도 살았어. 그리고 나도. 도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은 희미하게 웃으며 저는 의사니까요. 환자를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계약 관계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 이제는 진짜 파트너십, 아니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서로가 느끼고 있었다. 도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며 이 손을 평생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날 밤 최 의원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는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쓰러지기 직전 형철이 묘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지만 서윤은 독극물 테러에서 국회의원을 구한 재벌가 며느리라는 영웅적인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반면 형철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형철의 완벽했던 계획은 서윤의 기지와 의술 덕분에 오히려 그를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것이다. 도준과 서윤은 뉴스 화면을 보며 샴페인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셨고 다가올 방역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다음 날 아침 강한그룹 본사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직원들은 출근하는 서윤을 보며 존경 어린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임원 회의실의 공기 또한 달라져 있었다. 도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그를 맞이했고 그 옆에선 서윤에게도 깍듯한 예우를 갖췄다. 서윤은 이제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니라 그룹의 위기를 구해낸 실질적인 권력의 한 축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형철은 회의 내내 구석진 자리에서 이를 갈며 두 사람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그도 부인할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도준의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했는데 그것은 형철이 웨이터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과 대포폰 통화 기록이었다. 도준의 정보팀이 밤새 추적하여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서윤은 서류를 덮으며 도준에게 이걸로 바로 칠 건가요? 라고 물었지만 도준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아니야. 더 큰 한 방이 필요해.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통까지 확실하게 잡아야지. 라고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냉혹한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고 서윤 또한 동의하며 다음 계획을 수립했다. 서윤은 자신의 과거 인맥을 동원하여 형철이 투자한 유령 회사들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했다. 그녀가 의사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제약회사 연구원들과 의료기기 납품 업자들 중에는 형철의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회유하여 내부 고발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서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도준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전장을 누비는 장군이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하는 길, 두 사람의 차를 미행하는 차량이 발견되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를 보며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지만 도준은 담담하게 계속 가게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해 미치겠지 라고 말하며 여유를 보였다. 서윤은 도준의 손을 잡으며 두렵지 않아요 라고 물었고 도준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당신이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 라고 대답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차 안의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존재만이 가장 밝은 빛이었다. 호텔 자선 파티 사건 이후 한서윤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그녀는 강한 의료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혀가고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현대판 슈바이처로 칭송했고 재벌가 사모님들의 사교 모임에서도 그녀를 초대하기 위해 안달이 났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과는 달리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유, 즉 과거의 그림자가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도심의 풍경을 내려다보던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익명의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수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투박한 황색 봉투는 아침 일찍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되었는데 비서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하게 된 경위부터가 의심스러웠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서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과거, 대학병원 시절 수술실에서의 사진들과 사망진단서 사본들이 적나라하게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환자는 수술 중 사망한 어린 소년이었고 그 사건은 당시 전도유망했던 외과 의사 한서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인 계기였다. 사실 그 수술은 병원장 아들인 선배 의사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였지만 병원 측은 그 모든 책임을 힘없고 배경 없는 서윤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지만 거대 재단의 조직적인 은폐와 압박 앞에 무력했고 결국 의사 면허 정지와 함께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강요당해야 했다. 그 억울함과 죄책감은 그녀를 시골 마을로 숨어들게 만든 트라우마였는데 누군가 그 아픈 상처를 다시 끄집어낸 것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강형철 부회장의 비서가 거만한 목소리로 약속 장소를 통보해왔다. 서윤은 이 모든 일이 형철의 지심을 직감했고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도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자신의 과거가 그의 명성에 오점이 될까 두려워 참아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핸드백을 챙겨 형철이 기다리고 있는 비밀 요정으로 향했다. 고급 요정의 밀실 안에는 형철이 독한 술을 마시며 뱀처럼 음흉한 눈빛으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그녀가 받았던 것과 동일한 서류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형철은 서윤이 들어오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영웅 대접을 받으니 과거의 살인 행각은 다 잊은 모양이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서윤을 환자를 죽인 살인마 의사라고 매도하며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 도주는 물론 강한 그룹 전체가 입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고 그것은 조작된 누명이었다고 항변했지만 형철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형철은 본론을 꺼내며 거래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도준의 금괴에 있는 이중 장부 원본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도준이 형철을 압박하기 위해 모아둔 비리 증거들을 없애주면 서윤의 과거 기록을 영원히 묻어주겠다는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내일 아침 모든 조간신문 한 면에 그녀의 의료사고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릴 것이며 그녀는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형철은 도준이 과연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아내를 감싸줄 것 같으냐며 그를 배신하고 살 길을 찾으라고 종용했다. 서윤은 요정을 빠져나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우산도 없이 걸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자신이 도준의 곁에 있는 것이 과연 그를 위한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녀는 도준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도준은 이제 막 그룹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작은 흠집 하나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시기였다. 서윤은 결국 도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비극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흠뻑 젖은 채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서윤은 도준이 잠든 틈을 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벌과 비상금만을 가방에 넣으며 그녀는 도준에게 남길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다. 하지만 종이 위에 미안해요 라는 첫마디를 적자마자 억누르고 있던 울음이 터져나왔고 펜 끝은 갈 곳을 잃고 멈춰섰다. 그녀는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다시 어둡고 차가운 시골 의원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방문이 열리며 도준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도준은 짐 가방과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서윤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그의 눈빛은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복잡하게 일렁겼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며 도대체 이 밤중에 무슨 짓이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윤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놔달라고 뿌리쳤지만 도준의 악력은 더욱 강해질 뿐이었다. 서윤은 결국 울먹이며 자신이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당신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떠나려 한다고 털어놓았다. 형철이 가진 증거들이 공개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녀의 절규는 방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도준은 서윤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고작 그런 이유로 나를 떠나려 했냐고 반문했다. 서윤은 그의 반응에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는데 도준은 침대 협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그녀의 앞에 던졌다. 파일 안에는 서윤이 의료사고 누명을 썼던 당시의 진짜 진료 기록과 수술실 CCTV 영상 복사본 그리고 병원장과 선배 의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도준은 결혼을 결심하기 전 이미 정보팀을 총동원해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했고 진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내가 당신을 선택했을 때 당신의 과거가 내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강도준이야. 내 여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치게 놔둘 만큼 무능하지 않아. 도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자신감과 서윤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윤이 수술실에서 보여준 그 완벽한 손놀림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직접 겪었기에 그녀가 실수를 저질렀으리라고는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준은 오히려 그 거대한 병원 권력에 맞서 홀로 싸우려 했던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었다고 고백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서윤은 도준의 품 안에서 오열하며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모두 토해냈고 도준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위로했다. 그는 형철이 가진 서류들은 이미 조작된 가짜이거나 효력이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며 자신이 이미 병원장과 선배 의사를 압박하여 자백을 받아낼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도준은 서윤에게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으며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들에게 죗값을 물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서윤은 도준의 단단한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다시 세울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도준과 함께 집을 나섰고 그녀의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도준은 차 안에서 서윤의 손을 잡으며 오늘이 바로 형철에게 보내는 우리의 답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곧바로 강한 의료재단의 이사회장으로 향했는데 오늘 이사회에는 형철을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서자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형철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는 서윤이 밤사이 도망쳤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보란듯이 도준의 옆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준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긴급 안건이 있다며 스크린을 띄웠고 그곳에는 형철이 서윤을 협박했던 녹취 파일과 함께 과거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증거 영상들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당시 병원장은 도준의 변호인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모든 것이 강영철 부회장의 사주를 받은 병원재단 이사장의 지시였다고 폭로하고 있었다.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여 술렁거렸고 형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작이라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도준은 냉정한 표정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고 형철이 비자금을 조성해 병원재단에 뇌물을 준 내역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의사로서의 권위와 존엄이 담긴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제 강한 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이러한 비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자 전원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당당한 선포에 이사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형철은 사면촉에 몰려 식은땀을 흘렸다. 도준은 경비팀을 호출하여 난동을 부리는 형철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했고 형철은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사회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남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윤은 도준을 바라보며 고마워요. 내 인생을 다시 찾아줘서 라고 진심을 전했고 도준은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내가 당신을 살리는 건 당연한 이치야 라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이제 완벽한 신뢰와 사랑으로 대체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필요한 도구가 아닌 서로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하지만 형철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듯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형철은 자신의 모든 비밀 조직과 뒷세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준의 비서실장은 형철이 해외로 도피하기 전 킬러들을 모아 마지막으로 도준과 서윤을 노릴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도준은 이 보고를 받고 눈매를 좁히며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윤에게 당분간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을 권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고집했다. 서여윤은 도준에게 자신이 미끼가 되겠다고 제안했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형철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도준은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서윤은 자신에게도 호신술이 있고 무엇보다 당신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고 싶어 했다. 도준은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한 경호 계획과 함께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며칠 뒤 도준과 서윤은 지방의 리조트 건설 현장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을 떠났고, 이는 형철에게 던지는 완벽한 미끼였다. 그들의 차량 행렬은 한적한 국도를 따라 이동했고, 예상대로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숲길에 접어들자 수상한 덤프트럭들이 나타나 길을 막기 시작했다. 도준은 무정의로 경호팀에게 전투태세를 명령했고, 서윤은 차분하게 좌석 밑에 숨겨둔 구급 가방과 방탄조끼를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두려움보다는 전이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덤프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차량 행렬을 덮치는 순간, 강도준은 반사적으로 한서윤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몸을 숙였다. 육중한 충격음과 함께 방탄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고, 차체는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도로 옆의 비탈길로 튕겨나갔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차가 몇 바퀴를 구르다 멈춰 섰을 때, 도준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서윤의 상태부터 확인했다. 다행히 안전벨트와 에어백 덕분에 큰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그녀는 충격으로 인해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도준은 이를 악물고 잘 안 열리는 차문을 어깨로 거칠게 밀어 열었고, 서윤을 부축하여 밖으로 빠져나왔다. 차 밖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는데, 형철이 고용한 용병들은 자동 소총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하며 도준의 경호팀을 압박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응사하며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적들의 화력과 숫자가 압도적이어서 전멸은 시간 문제로 보였다. 도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전복된 차량을 엄폐물 삼아 몸을 숨겼고, 주머니에서 예비 탄창이 든 권총을 꺼내 장전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으라고 짧게 지시했지만, 서윤의 눈빛은 공포에 질리기보다는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정신을 차렸고, 생존을 위한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돌고 있었다. 서윤은 도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손가락으로 숲 너머에 있는 건설 중인 리조트 건물의 골조를 가리켰다. 이곳에서 계속 버티다가는 포위되어 벌집이 될 것이 뻔했기에, 복잡한 구조물과 어둠이 있는 건물 안으로 유인하여 게릴라전을 펼쳐야 승산이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경호팀장에게 무전으로 퇴각 신호를 보내며 엄호 사격을 요청했다. 경호원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시야를 가리는 사이, 도준과 서윤은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숲을 가로질러 리조트 공사 현장으로 전력 질주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콘크리트 골조만 남은 건물 내부로 들어선 두 사람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잠시 호흡을 골랐다. 도준은 서윤의 얼굴에 난 생채기를 닦아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자신의 상처보다 도준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를 먼저 발견했다. 아까의 충돌 과정에서 파편에 찔린 듯 했는데, 서윤은 즉시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지혈하며 상처의 깊이를 가늠했다. 다행히 장기 손상은 없었지만 출혈이 계속된다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주변에 널려있는 공사 자재들 중에서 쓸만해 보이는 철근 조각과 전선들을 눈여겨보았다. 용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서윤은 도준의 권총을 바라보며 자신이 미끼가 될 테니 당신은 저격 포인트로 이동하라고 제안했다. 도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하려 했지만, 서윤은 단호한 표정으로 의사의 손은 총을 쏘는 것보다 덫을 놓는데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의 지형지물과 인체 해부학적 지식을 이용해 놈들의 발을 묶을 테니 그 틈을 타서 리더를 제압해달라고 부탁했다. 도준은 그녀의 눈 속에 담긴 확고한 결의를 읽었고, 지금은 그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유일한 생존법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도준이 위층으로 소리 없이 이동한 후 서윤은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용병들을 1층 로비 쪽으로 유인하기 시작했다. 적들은 여자가 혼자 남겨졌다고 착각하고 방심하며 접근했지만 그것은 서윤이 파에 넣은 치명적인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는 꼴이었다. 선두에 섰던 용병이 바닥에 흩어진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자마자 서윤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공사용 못이 박힌 강목으로 정확히 그의 경동맥 부위를 가격했다. 의사로서 인체의 급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의 일격은 묵직했고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했다.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본 다른 용병들이 당황하여 총구를 돌렸지만 서윤은 이미 콘크리트 기둥 뒤로 몸을 숨긴 뒤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반대편으로 던져 소리를 내며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그들이 그쪽을 향해 사격하는 동안 도준이 2층 난간에서 정확한 사격으로 2명을 쓰러뜨렸다. 총성은 텅 빈 건물 안에서 크게 울려 퍼졌고 용병들은 자신들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윤과 도준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서윤은 쓰러진 용병의 품에서 단검을 빼앗아 쥐었고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적의 기척을 느꼈다. 놈이 코너를 도는 순간 서윤은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팔꿈치로 명치와 인중을 연타하여 무력화시켰다. 과거 스토커와 환자 가족들의 위협에 시달리며 배웠던 호신술이 실전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용병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이 모든 것을 사주한 배후가 누구인지 그리고 형철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물었다. 용병은 입을 다물려 했지만 서윤이 단검 끝을 그의 쇄골 사이 급소에 갖다 대자 공포에 질려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한편 도준은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용병 대장과 최후의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었다. 대장은 프로킬러답게 도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맹렬하게 공격해왔지만 도준 역시 살인적인 기업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포식자였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격렬한 육탄전을 벌였고 도준은 부상당한 옆구리의 통증을 정신력으로 억누르며 상대를 몰아붙였다. 대장이 숨겨둔 칼을 꺼내 기습하려던 찰나 도준은 그의 팔을 쳐내고 유도 기술로 바닥에 매다꽂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하여 기절시켰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입가를 닦아냈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서윤의 신호를 기다렸다. 상황이 종료되자 숲속에 숨어있던 도준의 예비 병력이 도착하여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포박된 용병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그들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훈련받은 살인 기계들임을 확인했다. 그녀는 도준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다시 한번 살폈는데 셔츠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도준은 아픈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고 그녀를 걱정했다. 서윤은 그런 도준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옴을 느꼈고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깨달았다. 두 사람은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폐허 속에서 서로를 꽉 껴안았다. 신문 결과 용병 대장의 휴대전화에서 형철과의 통화 내역과 실시간 위치 추적 데이터가 발견되었다. 형철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개인 별장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도준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었고 지금이 바로 형철을 잡을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자신의 경호팀을 재정비하여 형철의 별장을 급습할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도
끝까지 함께 가겠다며 고집을 피웠고, 도주는 그녀를 말리는 대신 방탄조끼를 다시 단단히 채워주었다. 형철의 별장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부는 이미 도주 준비로 분주한 상태였다. 형철은 작전 실패 보고를 받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고, 금괴 있던 비자금과 위조 여권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별장 입구에서 굉음과 함께 도준의 차량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경찰 특공대와 경호팀이 순식간에 별장을 포위해했다. 형철은 경호원들에게 저항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감지한 부하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다. 도준은 성큼성큼 걸어들어가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형철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도준은 형철을 벽에 밀치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으르렁거렸다. 형철은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뒤따라 들어온 서윤이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그녀는 당신이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죄는 법의 심판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사로서 당신 같은 인간을 치료해야 한다면 메스를 잡는 손이 떨릴 것 같다고 혐오감을 드러냈다. 서윤의 날카로운 지적에 형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형철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도준과 서윤은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음을 실감했다. 별장 밖에는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붉게 물든 하늘은 지난밤에 처절했던 전투를 씻어내는 듯했다. 도준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품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경계를 완전히 풀지 않은 채 혹시 모를 잔당이나 또 다른 위협이 없는지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인한 전사로 다시 태어났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고, 서윤은 피로가 몰려와 도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도준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윤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앞으로 평생 그녀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차는 고요한 아침 도로를 달렸고 그들의 앞날에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도준의 머릿속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그룹 내부의 정리 작업과 주주총회가 남아있었고, 그는 서윤과 함께라면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날 오후 뉴스는 강영철 부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과 함께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착수를 보도했다. 강한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출렁였지만 도준의 강력한 리더십과 서윤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신뢰도가 급상승했다. 사람들은 재벌 3세와 의사 출신 아내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와 범죄 소탕 작전에 열광했고, 서윤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서윤은 세상의 환호에 도취되기보다는 다시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으로 돌아가 환자들을 돌보는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행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영철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강한 그룹 본사를 뒤덮고 있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의 성격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랐는데, 이전에는 불안과 공포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역동적인 에너지였다. 강도준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형철의 잔재 세력을 척결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회의장 맨 앞줄에 앉아 그 과정을 지켜보던 한서윤은 도준이 더 이상 고립된 사냥감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서 그룹을 장악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 또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병원 내의 부조리를 뜯어고치는 대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과거 자신을 모함했던 병원장과 관련 의료진들은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그 자리는 실력 있고 양심적인 의료진들로 채워졌다. 서윤은 단순히 인사이동에 그치지 않고 형철이 비자금 통로로 이용했던 불투명한 납품업체들과의 계약을 전면 파기하고 공개 입찰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공정한 일처리에 직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점차 그녀를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도준과의 관계, 즉 계약 결혼이라는 허울뿐인 껍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서 결혼이 필요했지만 이제 적들은 사라졌고 두 사람을 묶어두던 명분도 희미해졌다. 서윤은 밤늦게 퇴근하여 텅 빈 거실에 앉아 도준과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를 꺼내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 종이 조각이 없어진다면 두 사람의 관계도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준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그는 서윤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이미 사랑을 넘어선 집착과 헌신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혹시나 그녀가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어 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도준은 바쁜 일정을 쪼개어 서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고 주말 저녁 그녀를 데리고 서울 근교의 한적한 강변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그곳은 화려한 호텔이나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과 밤하늘의 별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장소였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강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걸었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손등이 스칠 때마다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도준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폭풍우 치던 밤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서윤은 픽 웃으며 피투성이가 된 당신을 보고 저승사자인 줄 알았다고 농담을 던졌다. 도준은 그날 당신이 나를 살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강도준도 없었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대답하며 그때의 구조가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사건이었음을 고백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그것은 서윤이 며칠 전 거실 탁자에 올려두었던 결혼 계약서였다. 도준은 서윤이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천천히 찢어 허공에 날려 보냈고 종이 조각들은 강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도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단호해 보였다. 그는 이제 우리 사이에 이런 가짜 서류는 필요 없다며 당신을 올가매던 모든 족쇄를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 떠나도 좋지만 자신의 욕심으로는 평생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윤은 도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가 자신을 얼마나 배려하고 아끼는지를 절실히 느꼈다. 그녀는 도준에게 다가가 그의 옷깃을 잡으며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냐고 당신 곁이 아니면 이제 아무 데서도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서윤은 자신이 도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도준이 자신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깊게 포옹했고 강변의 고요함 속에서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계약의 종료이자 진정한 연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맹세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강한 그룹과 서윤의 일상에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다. 형철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의 측근들 또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도준은 그룹의 CEO로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서윤은 강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센터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시골 의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환자를 살리는 명의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한 그룹 창립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고 도준과 서윤은 호스트로서 참석하여 손님들을 맞이했다. 서윤은 우아한 드레스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와 기품은 여전히 좌중을 압도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세기의 커플, 완벽한 파트너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도준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행사 도중 도준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하던 중 예정에 없던 깜짝 발표를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강한 그룹의 수익 일부를 출연하여 의료 소외 지역과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재단인 서윤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서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지만 도준에게 부담이 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소망이었다. 도준은 이 재단이 아내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그녀가 보여준 생명 존중의 정신을 그룹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윤은 단상 아래에서 도준을 올려다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하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넓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차가운 욕망의 상징이 아니라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비추는 조명처럼 느껴졌다. 도준은 서윤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당신을 만나기 전의 삶이 흑백 영화였다면 지금은 총천연색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서윤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영화는 해피엔딩일 것이라고 미소 지었다. 며칠 뒤 서윤은 병원에서 긴급 호출을 받고 수술실로 향했는데 환자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였다. 보호자도 없고 수술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서윤은 망설임 없이 수술을 결정하고 집도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수술실의 긴박한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겁쟁이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신념을 지킬 힘과 능력을 가진 진정한 치유자였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환자의 바이탈이 안정되자 서윤은 마스크를 벗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수술실 밖 복되는 도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바쁜 일정 중에도 서윤이 걱정되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피곤에 지친 서윤이 수술실을 나오자 도준은 묵묵히 다가가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서윤은 도준의 품에 안겨 잠시 휴식을 취했고 그 짧은 순간에 모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도준은 그녀에게 오늘도 한 생명을 살렸네. 나의 영웅이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당신이 내 뒤에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라고 답했다. 그들은 병원을 나서며 손을 잡고 걸었고
거리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으며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지워주는 듯 됐고, 두 사람은 발자국을 남기며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서윤은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내렸던 비와 지금 내리는 눈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련과 고통도 결국은 지나가고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자연의 섭리처럼 말이다. 그녀는 도준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겨울이 와도 춥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에필로그. 1년 후 강원도의 깊은 상월 마을에 위치한 해성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도준의 지원으로 최신 의료 장비와 시설을 갖춘 현대식 병원으로 리모델링되었고, 서윤은 주말마다 이곳에 내려와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서윤은 진료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투성이의 낯선 남자가 아니라 우산을 접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도준이 서 있었다. 도준은 양손 가득 야식거리를 들고 들어오며 빗길 운전이 힘들었다고 투정을 부렸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며 수건으로 그의 젖은 어깨를 닦아주었다. 도준은 서윤을 끌어안으며 1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서윤은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운명은 가끔 짓궂은 장난처럼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다고 대답했다. 진료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떡볶이와 순대를 나눠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두렵거나 외롭게 들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비는 만남의 시작이자 서로를 이어준 사랑의 매개체였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서윤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다음 주에는 유럽으로 휴가를 떠나자고 제안했다. 서윤은 웃으며 스케줄을 확인해 보겠다고 튕겼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그와 함께하는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도준과 서윤은 의원 2층에 마련된 침실에 누워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도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당신은 선한 소녀가 죽을 뻔한 남자를 구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지만 내게는 내 세상을 구한 여신이라고 속삭였다. 서윤은 부끄러워하며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도준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더욱 꽉 껴안았다. 두 사람의 사랑은 폭풍우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강인했고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구원이자 안식처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한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냉혹했지만 한서윤과 강도준이 함께 있는 한 그들에게 불가능은 없었다.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은 두 사람을 넘어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 서윤은 잠든 도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내게 와줘서. 그리고 사랑해요. 그녀의 고백은 빗소리에 섞여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두 사람의 꿈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떠올랐다.